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오늘 오전부터 경찰과 소방 등을 상대로 첫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특위기간 연장을 두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요. 관련한 내용과 함께 여러 가지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오늘 일단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관련해서 첫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주요 쟁점 사항이 뭔지부터 짚어보도록 할까요? 일단 글쎄 지금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지 않거나 또는 이제 제보들은 있었는데 내용이 뭔지 모르겠는 거, 또 증인들 간의 이제 증언이 엇갈리는 거, 네.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전 필요하다고 봅니다. 진상 규명, 이게 가장 먼저 집중적으로 파헤쳐질 부분이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증인 둘러싸고도 뭐 여러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국정조사의 가장 큰 목적은 이제 진실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하고 그다음에 재발방지 대책을 만드는 것인데 특수본의 수사가 진행 중인데 뭐 지금 용산 경찰서장이나 뭐 소방서장 그 정도 선에서 꼬리 자르기식으로 행안부 장관이나 뭐 그 서울시라든지 이런 쪽의 책임으로는 이제 수사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들을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국회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다양한 증인들에 대한 그 증인 신문을 통해서 진실관계를 규명해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제대로 된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지금 증인들이 지금 출석을 안 하고 거부하고 있는 증인도 있고 네. 또 증인 채택에 있어서 여야 간에 이견이 있는 증인들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진실규명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하면 정부에서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증인도 좀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책임 있는 자세들이 좀 더 요구된다 이 말씀 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불출석 사유서를 낸 여러 증인들도 있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좀 뭐 오후나 다음 청문회에서는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글쎄 뭐 오늘 당장 뭐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제 거부하면 네. 무슨 이제 벌금을 문다든가 뭐 일정한 수준의 그 제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감수하고까지 안 나오겠다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여하튼 뭐 이미 여야 합의로 채택이 됐으니까 나와서 진실을 얘기해 주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경찰이나 뭐 정부 차원에서 고위 라인이 좀 없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처음에 이 특수본 구성할 때 경찰로만 꾸린 그 특수본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 제기를 처음부터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검찰과 경찰이 합동 수사본을 구성하는 것이 그동안에 그런 참사 있을 때 관례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 특수본을 경찰로만 구성을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비판을 좀 한 적이 있었는데 그 특수본도 경찰이다 보니까 경찰에 대한 그 주무부처 장관이 행안부 장관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행안부 주무부처 장관에 대한 수사에 제한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우리가 예상들을 했던 것이고 그 우려가 이제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처음부터 행안부 장관은 이 헌법과 재난안전법에 따른 그 정부 부처 장관으로서 책임을 발생했기 때문에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했었는데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히려 이상민 장관을 이렇게 감싸고 도는 그런 모습들로 계속 일관하고 지금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진실규명에서 한계가 노정되고 있다 이 말씀 드립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그 대형 재난이 이렇게 이태원 참사가 있을 줄 우리가 예상치도 못했는데 그 이제 초기의 시작은 민주당이 이제 검수완박을 밀어붙이지 않았습니까? 그때 민주당도 이런 이태원 참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검수완박 때문에 검찰이 이런 대형 참사에 대해서 수사권이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특수본이 그 경찰로만 구성됐을 때 이미 검수완박의 문제, 그것을 민주당이 밀어붙인 것에 대한 문제가 이미 지적이 됐었죠. 저는 이제 구태 얘기 드리자면 민주당도 이런 대형 참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을 것이라고 저희가 너그럽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검찰이 아마 더 개입을 했으면
말씀하신 대로 그 윗선까지도 수사가 더 확실하게 진행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미 경찰로만 특수본이 구성이 되니까 벌써부터 뭐 제19 감싸기다 이런 논란도 있고 해서 그 일종의 그 원인 제공은 민주당에서 했다라고 뿐이 볼 수가 없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증인과 관련해서요. 이제 그 국정조사 연장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민주당 같은 경우 중요한 증인 중에 하나인 신현영 의원 지금 그 증인에 채택하는 거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히 중요한 증인이세요. 저는 여야가 증인 채택하는 데 있어서 이미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들은 뒷전이고 이렇게 정치 싸움하는 거 이것이 바로 국정조사를 우려했었던 부분이 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단초 제공은 민주당에서 했다 이렇게 봅니다. 저도 이거 좀 반박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검수완박법을 처음에 그 정부 여당에서 그 핑계를 댔어요. 그 검수완박법, 그러니까 저희는 검찰 정상화법이라고 부르는데 그 법 때문에 그 경찰이 수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게 바로 밝혀졌잖아요. 왜냐하면 경찰 공무원과 관련된 모든 범죄는 지금도 현재 그 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검찰에서 할 수가 있고 또 그 공무원들과 관련된 이런 그 직무유기라든지 이런 관련된 범죄들은 전부 다 검찰에서 현재도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모든 수사를 검찰이 할 수 있다는 게 확인이 됐죠. 그래서 검수완박법 때문이다라는 논리는 예전부터 성립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동훈 장관을 비롯한 검찰에서 또는 정부 여당에서 이제 지난번에 우리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 정상화법을 통과시킨 이후에 오히려 그걸 다시 이제 원복시키는 검수 원복을 시행령 통해서 했잖아요. 그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논리로 그런 주장들을 지금 펴고 계시고 또 마약 범죄와 수사와 관련된 것도 그런 것들의 일환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의혹들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참에 경찰의 수사력이 미진하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검찰의 그 검수 원복을 다시 해야 된다라는 논리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 많은 국민들과 언론의 시각이기도 합니다. 그걸 하나 좀 짚고요. 또 하나는 신현영 의원 말씀하셨는데 그런 논리로 따지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정조사는 진실규명이 가장 큰 목적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신현영 의원은 이태원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신 분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을 증인으로 채택 여부를 갖고 여야가 다투게 되면 정쟁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 이태원 참사 이후에 권성동 의원이랑 뭐 창원에 있는 시의원이라든지 또는 비대위원 김모 비대위원이라든지 얼마나 많은 막말을 냈습니까? 참사 장사를 한다, 시체 파리한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전부 다 불러서 증인으로 채택해야 된다는 논리가 또 성립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진실 규명을 위한 유가족이나 국민들의 바람을 위해서는 그런 정쟁화된 요소들은 빼고 그 진실 규명, 국정조사에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이제 막말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것은 정치적 책임이고요. 실제로 그날 참사가 있었던 날 그 현장에서 얼마나 그 방해를 했든가 또는 직무를 해태했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철저히 따지는 거 아닙니까? 신현영 의원은 명백하게 법에 있지 않게 국회의원의 우월적 지위를 갖고 닥터카를 불러대고 특히 저희는 명지병원까지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명지병원은 지금 여러 가지 그 의혹들이 민주당과 유착된 여러 가지 의혹들까지 나오고 있는데 당시에 신현영 의원이 아무런 자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전화 한 통으로 그 사람을 태우러 가서 40분, 50분간의 그 구조에 있어서의 아주 중요한 시기를 놓치게 한 거. 이것처럼 결정적인 그 실책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따지면 아니 이상민 그 장관 같은 경우에는 쥐교통상의 최고 책임자도 아니에요. 법적 책임이 없어요. 그 치안의 최고 책임자는 경찰에 있거든요. 지금 그것이야말로 저는 그 정치 공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검수완박법은요. 완박을 밀어붙일 적에 4가지의 그 범죄에 대해서는 조사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 선거법, 뭐 예컨대 대형 재난, 뭐 이런 것들 아닙니까? 정치인들의 부정부패. 그래서 너무 이런 검찰의 수사의 한계를 받다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검찰이 조사하게끔 하려고
대통령께서 시행령도 만들고 막 이러면 또 이 왜 시행령 만드냐 이러고 또 여당을 또 대통령을 공격을 해요. 그럼 이것은 검수완박을 만들 적에 이미 대형 참사에 대해서 조사를 못하게 해놓고 나서 이제 와서 다른 시행령 여러 가지로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행령에 대해서 다 반대하시잖아요. 현재 법에 의해서도요. 검찰 정상화법 시행 이후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처럼 경찰과 이 이태원 참사 관련된 모든 그 수사를 할 수 있다라는 걸 제가 그건 팩트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네네. 이태원 참사의 가장 큰 책임은 정부에 있다라는 거는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주무부처 1차 책임자인 이상민 장관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거를 정치적 책임이 분명히 신현영 있습니다. 의원의 일부 일탈을 가지고 그거를 덮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 동안에 이제 여당에서 또 정부나 여당에서 국정조사를 시행하는 것 과정에서도 얼마나 많은 그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방해를 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힘들게 지금 국정조사 지금 기간도 좀 부족해갖고 연장하자는 것까지 지금 반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여야가 국정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진실규명을 위해서 그 실체적인 진실규명을 위한 그 팩트를 확인하는 과정에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 안에 아니 신원영 의원 건을 이거 가지고 자꾸 물타기 하시면 안 돼요 그러지 지금. 마시고요. 제가 이 안에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진상 규명 그리고 재발 방지의 일차적인 책임은 다 정부 여당에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네. 그거 인정해요. 그래서 저희가 수사도 철저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신현영 의원에 대해서 지금 일부 일탈이다. 아니 이런 식으로 물타기 하시면 안 되죠. 아니 어떻게 그분이 그 닥터카를 그 국회의원들 우월적 지위로 막 지 마음대로 부르고 그걸 일부 일탈이다 이러면서 그 물타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게 또 왜- 하나 그 이상민 장관과 관련해서요. 국정조사 충실히 하기로 했다가 뜬금없이 이상민 장관 회의만을 들고 나오면서 국정조사를 정작 방해한 것은 저는 민주당이라고 봐요. 아니 다 합의해서 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 전에 뜬금없이 이상민 장관 회의만을 들고 나와서 국정조사가 늘어진 거 아닙니까? 그건 왜 들고 나왔어요 갑자기? 다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해도 되는데 그것이 바로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를 자꾸 정치적으로 쓴다. 지금 아니 말씀하신 자기 거- 식구는 일부 일탈이라고 하면은 아니 자기 식구는 어떻게 아니 일부 지금 일탈이라는 말씀하신 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와요. 이상민 장관 회의만 네네. 이런 얘기들 이미 다 우리가 한참 앞에 다 네. 논의하고 다뤘던 것인데 12구 참사 일어나고 가장 먼저 책임지고 물러나야 될 사람이 안 물러나고 있는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랑 유가족이 다 분노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네. 자꾸 이렇게 신원영 의원 건을 제가 신원영 의원이 잘했다고 변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원영 의원은 이태원 참사에 사전에 대응을 못했다든 수습을 못했다든 이런 과정에 직접적인 책임 있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수습도 그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고 수습하는 과정에 한참 지난 시간에 와서 일부의 일탈이 있었던 걸 가지고 이태원 참사의 전체에 대한 진실 규명을 신원영 의원 문제로 갖다가 이렇게 뒤집으려고 하는 게 물타기지 어떻게 제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거꾸로 여쭤볼게요. 물타기입니까? 만약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자기가 그냥 어떤 병원에 전화해서 나 태우고 닥터카 불려서 갔다. 지금 그리고 막 고발하셨잖아요. 장관차 차고 다니고. 아니 이미 다 고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신원영 증인 고발했잖아요. 채택을 아니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더불어민주당은 같이 하자. 그 네. 국민의힘 의원이 그렇게 네. 하더라도 의사로서 정말 할수 있다고. 선의를 가지고 가서 좀 봉사를 하겠다라고 간 분에 대해서 증인으로 채택할 일 없으니까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니 우리는 그러는 국회의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증인 네. 채택 안 하니까 이거 네. 빼고 진실규명에 민주당은 빨리 그렇게- 국정조사 미진하니까 기간 연장하는데 합의해 주시고 진실규명하는데 합의해 주시면 됩니다. 이래서 선거구제 개편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중대선거구제 얘기도 자꾸 나오는 게 자기 주장만 하니까 아니 우리 당의 국회의원 의사인 국회의원이 이렇게 똑같이 했으면 아마 민주당이 난리가 났을 거예요. 자기 주장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먼저 주장하셨잖아요. 신원영 의원에 대해서. 아니 이게 어떻게 일부 일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거 보세요. 우리 당의 의사인 국회의원이 그렇게 했으면 문제 안 삼는다면서요. 아마 문제 안 삼지 않았을걸요. 국정조사의 진실규명을 방해하기 위해서 정쟁화시키기 위해서 증인으로 채택하는 일은 안 한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이분은요. 거고요. 이미 신원영 의원에 대해서 고발 다 했었잖아요. 네. 거기서 다시 그 조사해갖고 아니, 그 책임질 일 지금요. 있으면 책임지는 거 지금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국정조사 용산경찰청장이고. 지금 7일까지 지금 오늘 4일이에요. 네. 3일 남았는데 지금 신원영 의원 증인 채택하자는 게 지금 현실적으로 맞는 그 얘기입니까?
뒤에 밝혀졌잖아요. 이미 증인 채택 이후에 신현영 의원의 일탈, 지금 말도 안 되는 업무 방해, 그리고 막 장관 차를 타고 다니고 이거 다 밝혀져서 그 이후에 하자고 하는 거고요. 자 보세요. 그렇게 따지시면 지금 용산경찰청장, 용산구청장 다 고발돼 있어요. 그래도 증인으로 부르잖아요. 이 사람은 고발돼 있으니까 우리 당에서 고발했으니까 부르지 마라. 아니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리고 왜 당내에서 해당 의원에 대해서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요. 네. 국정조사 특위 그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가셔가지고요. 신원영 의원도 저 국정조사 특위 저 증인 요청하고 우리 그다음에 하고 있어요, 막말했던 권성동 시체팔이 횡령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했던 그분, 그리고 저 김성훈 의원이신가요, 비대위원? 그 말씀하신 그분, 그리고 국무총리 등 다 해서 같이 다 국정조사 같이 요구 자. 여야 간에 논의해서 합의해서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제안을 하세요. 제가 김성훈 비대위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분이 어떻게 정확하게 말씀하셨냐? 시체팔이 그 얘기를요. 유가족이나 희생자들한테 한 말씀이 아니세요. 그 중간에 낀 종북 또 그 종북에 그 관련돼 있었던 또 그 뭐 탄핵에 관련돼 있었던 또 그 아주 진보적인 좌파 단체들이 중간에 낀 거를 갖고 시체팔이 하지 말라고 했었던 거예요. 그 단체들이 거기 왜 끼냐고요. 그래서 저희가 말하는 게 유가족과 또 희생자들과 관련된 그 이 분들이 정부와 어차피 대처는 정부에서 합니다. 왜 여기 그 탄핵 집회에 꼈던 사람들이 중간에 껴서 장사를 하고 있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신 그 인식에 네. 정말 그 유가족들이 들으면 정말 개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부 여당이 유가족들한테 그 제대로 된 분향소나 추모 공간 하나 안 만들어 주니까 유가족들이 기댈 데도 없으니까 그 시민단체들이 도와서 그 분향소라도 제대로 된 추모 공간 만든 거 아닙니까? 그 시민단체들이- 그거에 대해서 그 시민단체를 그게 시체팔이 한다고 그 얘기하는 게 그게 시민단체들 제대로 빠지라는 된 얘기예요. 공당의 빠지면 비대위원이 할 얘기입니까? 시민단체들 이상한 그 정체도 알 수 없는 시민단체들 빠져라 이 얘기 아닙니까? 지금 더 큰 문제는요. 그 유가족들이 지키고 있는 추모 공간 앞에서 그 저기 그 현수막 걸어놓고 그 유가족한테 욕 보이고 하는 그런 분들을 자제시켜야 될 게 정부 여당의 지금 할 일이에요. 거기도 일부 구구 단체들이 그 짓 하고 있는 거. 그 얘기는 안 하십니까, 그러면? 아니 그것도 다 비난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이용하지 않아요. 아니 지금 왜 어느 민주당은 시민단체가 유가족들을 이용했다고 생각해요. 유가족들이 고마워하잖아요, 시민단체들한테. 고마워요? 고마워하죠. 빠지라고 한 정부 분들도 여당에서 계세요. 추모 공간 하나 안 만들어 주니까 시민단체들 빠지라고 힘을 하는 빌어서 분들도 계세요. 같이 지금 그 네.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그 시민단체들이 이분들에 대한 대처를 만들 겁니까? 정부에서 다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작 하지 왜 안 했어요? 아니 지금 수사 중이잖아요. 아니 지금 49대 때도 안 오셨잖아요. 대통령도 안 오고. 아니 49제 대통령이 꼭 가야지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조차도 이미 이거를 왜 정쟁안 만드는 거예요? 왜 정쟁안 만들면서 그럼 신현영 의원은 왜 당에서 단 한 분도 이재명 대표 이분한테 왜 단 한 분도 얘기 안 하세요? 이유는 왠지 아세요? 이재명 대표 당신 아들 명지병원에 이상한 경위로 입원돼 있어갖고 그것도 수사 대상 아닙니까? 도대체 명지병원과 민주당의 커넥션은 뭐예요? 토론 주제로 다시 가시죠. 네. 아니 신현영 의원을 그렇게 감싸고 어떻게 그 당에서는 신현영 의원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말씀하는 분이 자꾸 없고 그 토론의 본질을 자꾸 이렇게 옆으로 빠지게 하시는데 신원영 본질 의원을 감싸고 아니고요.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정조사가 진실규명이 하는 게 최대 목적인 것인데 3일밖에 안 남았어요. 저희 김성원 의원에 그거를 대해서 정쟁화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제가 거고 김성원 만약에 의원이- 그렇게 하실 거면 이미 고발됐잖아요. 거기서 책임 소재 다닐 거고 그렇게 여기 확장시킬 계신 거면은 모든 분들 국무총리는 그럼 왜 그 증인에서 빠질 거며 그렇게 이거 유가족들의 그 가슴에 대못질한 그런 망언들을 했던 사람들은 왜 아무런 그러면 저 책임 없는 겁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그런 논리로 따지면 제가 너무 확장이 되니까 그렇게 지금 3일밖에 안 남은 기간에서 그 정쟁화 시키는 것은 중단하고 진실규명을 위한 곳에 여야가 집중하자 이 말씀을 드리는 그러면 거잖아요. 대변인님은 신현영 의원의 증인 채택에서는 반대하십니까? 아니 그냥 그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 반대하세요? 아니 그 지금 그게 지금 토론에서 여기서 저희랑 지금 그 얘기 할 때가 아니잖아요. 제 말씀은 뭐냐면 지금 현재 증인들은 전부 다 고발됐습니다. 그리고 수사 대상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김성훈 의원이 말씀하신 시체팔이는 극단적인 진보단체들 빠지라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종북단체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외쳤던 사람들 지금 빠지라는 말씀하신 거는 얘기입니다. 서로 다 얘기했고 네.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보니까요. 그리고- 다음 주제 하시죠. 네네. 네, 참
제가 국민들이 희생자들이 정말 대통령과 집권 여당한테 좀 믿고 좀 김영희 의원님 맡겨주시면 좋겠어요. 그 이태원 저기 네. 저 분향소 가보셨어요? 아, 당연히 갔죠. 거기에 지금 그 벌어지고 있는 일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봤죠. 저 수도 없이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수도 누가 없이. 지금 거기서 지금 문제입니까? 그 분향소 합동모여서 차려주고 거기에 지금 시민단체들이 거기서 보이긴 합니까? 거기서 무슨 뭐 방해하고 있습니까? 시민단체들이 그 무슨 추모하는데 짓을 방해하고 있는 했는지.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니 거기에 들어가 아니 있는 그 추모 분향소 같이 시민단체들의 만들어준 그 시민단체들이 방해하고 있어요? 아니면 구구 보수단체 그 저기 시민단체 분들이 와가지고 하는 게 그분들이 방해하고 있어요? 지금 정쟁화하니까 문제 그거에 대해서 아니에요. 문제 있다고 여당에서도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여당에서도 얘기하잖아요. 주호영 원내대표도 그분들 하는 거에 대해서 유가족들이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고 그분들 그러니까 2차 가해 제 좀 말씀은 멈추게 해달라고 저희 얘기하고 당의- 있잖아요. 그게 네. 지금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당에서도 주호영 원내대표 또 당대표가 지금 비대위원장이 우리 당의 모든 국회의원들과 우리 당에 관련된 지자체의 모든 선출직들한테 경고를 이미 했습니다. 절대로 과격하고 그런 언사하지 마라. 또 유가족들, 희생자들을 폄하하는 말을 하면 그것에 대한 응징한 처벌을 하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극우 단체들이 거기서 선동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안해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말씀드리고요. 정말 이렇게 엄청난 국가적 참사가 일어났는데 야당은 다 면죄부고 여당은 무조건 잘못했고가 아니라 진짜 진실 규명을 하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신현영 의원을 왜 못 내놔요? 그 당에서 전 단 한마디도 신현영 의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을 못 봤어요.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지금 사법 처리 때문에 아무 말씀도 못 하세요? 네, 참. 그러니까 이른바 참사 당일에 닥터카 탑승을 해서 대응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신현영 의원을 비롯해서 뭐 여러 인물들에 대한 증인 채택 문제, 또 관련한 정부 부처 고위 라인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비롯해서 책임론 문제 등을 두고 여야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인데요. 일단 오늘 오후 2시부터 다시 1차 청문회 이뤄지고요. 또 오는 6일에 2차 청문회 예정돼 있으니까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철저한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조금 분위기 바꿔서 다른 주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잠깐 비대위원께서 언급해 주시기도 했지만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 신년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그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고 김진표 의장까지 좀 움직임에 나서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일단 당 내부적으로 이 중대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입장이 어떤지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비대위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뭐 당 내부에서 이제 당론으로 결정된 건 없어요. 네. 아마 여야 공이 다 본인들의 그 눈 터지는 개가 싸움을 할 거예요. 이것이 나한테 유리할 것인지 네. 차기 총선에서 불리할 것인지.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이제 정개특위가 그 21년도 12월에 한 번 열리고 그 후로 지지부진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과정 중에 이제 대통령 선거도 있었습니다. 사실 안들은 다 나와 있어요. 정개특위가 4월 달까지 아닙니까? 총선 1년 전에 이 마무리를 져야 되니까. 그런데 여하튼 되든 안 되든 국회의원 개개인들한테 맡기면 아마 이해득실 따지느냐고 바쁠 거예요. 심지어 이런 말까지도 나와요. 민주당 내에서도 그 친명계, 소위 말해서 그 지금 그 이재명 당대표를 따르는 국회의원들은 다 반대하고 그래도 친문계는 상대적으로 우호적이라는 말까지도 네. 나와요. 예컨대 이제 지난번 그 이유는 이제 이런 것 같아요. 되게 이제 그 이재명 대표를 따랐던 분들이 되게 이제 그 수원, 성남, 오산, 화성 등 경기 남부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집중돼서 그쪽에서 굉장히 의석수를 많이 갖고 있죠. 공천 때 만약에 이제 산술적으로 보면 2분의 1씩 줄어버리니까 그럴 때 그 친명계도 굉장히 타격을 많이 본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저희는 뭐 어차피 서울과 수도권에 121석 중에 17석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원외에 당협위원장들이 있기 때문에 이해득실을 따질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개개인의 이해득실로만 따지면 절대로 또 해결이 안 됩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이 소선거구제는 지난 88년도에 당시에 이제 노태우 대통령께서 대통령 당선되시고 나서 그 일로 상김시대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소선거구제를 김대중 전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죠. 그래서 전국이 4개로 쪼개졌어요. 거의 뭐 잘 아시다시피 자민련의 김종필 총재 그 호남을 싹쓸이했죠. 당시에 평민당. 그래서 김대중 당시 총재가 무려 2당으로
올랐었죠. 또 이제 부산 쪽은 이제 소위 말해서 김영삼계 민주당에서 해서 일로 상김 해서 최초로 여소야대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또 그 자민련과 그 민주당과 당시의 민정당이 합당하는 그런 어떤 3당 합당이라는 아주 기괴한 또 정계 개편도 있었고 해서 이것은 어떤 식으로 논의가 되든 간에 정계 개편의 방향과도 맞물릴 수뿐이 없는데 분명한 것은 이것을 개개인의 차원에서 이익을 따지는 것은 참 무의미하다. 제일 큰 것은요. 첫 번째, 여야가 너무 극단으로 지금 치닫고 있다는 거예요. 한 명만 뽑혀야 되니까. 두 번째는 단 5표만 떨어져도 5표만 들가져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표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하죠. 51%만 되면 49% 가진 사람은 떨어질 수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이게 정치가 극단으로 치솟고 있죠. 이런 점에 대해서 꼭 중대 선거구제가 아니래도 우리 정치권 전체가 좀 각성해야지 되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진짜 이번 4월까지 정기특위 4월 초까지가 임기 만료인데 활동 만기인데요. 참 만시지탄의 감이 있다. 그나마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태 국회의장께서 김진태 국회의장께서는 이거 하시고 나면 이제 정계 은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은 뭐 그 다음에 대통령 임기 끝나면 대통령 하실 분이 아니니까 이런 분들이 허심탄회하게 나라를 걱정해서 저는 이것을 이제라도 말씀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대변인 생각도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뭐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승자 독식 구조를 좀 타파해야 되기 위해서는 그 정치제도, 선거제도가 개선이 좀 필요하다는 거는 저도 동의를 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만 이제 저는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에서 말했는데 그 뭐 여론 수렴이라든지 무슨 뭐 이렇게 논의 과정도 없이 대뜸 그냥 던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그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했던 발언이 진정성을 가지려면요. 그 정치 선거법과 관련된 것 말고도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대통령이 밝히셔야 돼요. 실제로 그 밝히신 이후에 대통령실에서도 그냥 원론적인 얘기한 거다.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국민의힘의 정개특위 간사께서도 이건 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이고 대통령께서 말한 것도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또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정치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여야 간의 합의가 필요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해득실을 따지면 안 돼요. 그 명분을 가지고 국민만 바라보고 현재의 선거제도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기서 시작해서 대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인데 다만 이제 이 승자 독식 구조 이거와 그 중대 선거구제가 그 모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최선의 대안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강론으로 들어가면 그 백인백색의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또 정개특위가 지금 여야 간의 정개특위에서 논의 중이거든요. 네. 우리 법에 의하면 그 총선 1년 전인 올해 4월 10일까지 그 선거제도 개편 내용이 확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정개특위에서 그 기간을 지킨 적이 없어요. 국회에서. 항상 총선 앞두고 한 3, 4일 전에 한두 달 전에 가서야 국회의원들의 그 이해관계를 따져가지고 그냥 그 깊이 있는 논의들 다 그냥 그 없애버리고 여야간 나눠먹게 하는 식으로 그 지역구 획정들이 그동안 있어왔던 게 그동안의 그 또 문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 4월 10일까지 반드시 여야간 합의를 통해서 그 선거법이 확정이 돼야 된다. 지역구 획정과 선거법이 개정이 확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먼저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의지가 있고 또 이해득실을 따져야 되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중대 선거구제 같은 경우도 단점이 많거든요. 그 명문가한테 유리하고 선거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재력가들한테 유리하다는 거는 단점보다 이미 다 알려진 그런 내용들이어서 이런 거를 보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권역별 비례대표랑 석패율 제도도 이런 군소정당 다당제를 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도 유력하게 지금 거론되고 있는 제도들인데 한 번도 지금 시행을 못 해봤거든요. 그런 것들과 같이 연계해서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 석패율 제도 등등을 다 이렇게 테이블에 올려놓고 그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결국은 그 양당제의 폐해를 막고 다당제로 가기 위해서 중대선거구가 필요하다는 논리지만
그 중선거구제를 하더라도 그 여야 양당에서 있잖아요. 그 의원 정수만큼의 후보를 내게 되면 또 여전히 그 양당에서 다 독식하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양당에서 포기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쟁점으로 좀 남아 있다고 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저희가 소선거구제가 정답이다, 중대선거구제가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미 정계특위에서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모든 안은 이미 소선거구제가 저희가 실시한 지가 36년이 됐어요. 그래서 그간의 문제점들도 많이 매 회기 때마다 매 국회 때마다 이것의 장단점 등에 대해서 논의를 했지만 결단을 못 내린 거예요. 그리고 여론 수렴 과정 중에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것을 그냥 던진 얘기가 아닙니다. 본인이 당신이 다시 정치를 하실 분도 아니고 어떤 식으로든지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확실한 철학을 갖고 있으신 분이고요. 제가 직간접적으로 그러한 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일회성으로 가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는 그런 말안에서도 그 김진표 국회의장께서 이것을 화답하셨다고 이렇게 좀 이해하고 있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민주당은 호남은 싹쓸이에요. 그것도 득표율이 80~90%에 달해요. 또 마찬가지로 대구 경북은 우리 당이 싹쓸이해요. 이런 지역 감정 이제는 정말 실질적으로 88년 이전에는 지역 감정이 이렇게까지 나빠지지는 않았습니다. 여야가 이렇게까지 싸우지는 않았어요. 그런 마련에서 아무튼 물꼬를 텄다. 그리고 저는 일당 독식, 특정 지역의 일당 독식 체제 이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참 여러모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두 분 모두 공감하시는데 앞서서 잠깐 비대위원께서 언급해 주셨던 부분이 중대선거구제로 개편이 되면은 뭐 친명계 일부 의원들은 좀 불리하다고 생각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개편이 되면 어떤 사람에게 유리하고 어떤 사람에게 불리하고 이런 유불리가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봤을 땐 가장 이거에 대해서 반대할 분들은 수도권하고 영남권에 있는 분들일 거예요. 네. 물론 호남권에 있는 분들도 본인한테 불리해지겠죠. 아무래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은 전부 다 지금 여야가 나눠 먹고 있는 건데, 근데 훨씬 의원 수는 영남이 훨씬 많잖아요. 그 호남은 20몇 석이고 영남은 60몇 석인가요? 그렇게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 이해관계가 사실 걸려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중대선거구제 딱 하나만을 두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권역별 비례대표라든지 석패율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혼용해서 어쨌든 간에 그 현직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가장 첨예한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제도들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제도를 올려놓고 그거를 지금 정개특위의 법안 소위에 올라가 있는 선거법 개정안만도 11건이 있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런 건들을 갖다가 중요한 건 의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야가 정개특위에서 기간 꼭 준수하고 그리고 그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 제도들을 가지고 잘 해서 그 양당 구조, 지역주의 이런 거 타파할 수 있는 정치 개혁은 필요하다 이 말씀드립니다. 네.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국회의원을 한 번도 안 하신 분이세요. 바깥에서 검찰총장으로서 대한민국 정치의 문제점에 대해서 굉장히 뼈저리게 많은 걸 느끼셨던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것을 일회성으로 그냥 던져놓은 의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지금 정치 제도가 너무 심각한 그 부패 구조, 지역 일당 독재 구조 이런 것들 정말 공천 개혁 시스템 이런 것들을 이번에도 못 해놓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너무 불쌍하다. 미래가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 후보 때도 공약이기도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게 그게 진정성이 있으려면요. 정개특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지금 선거법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권력구조 개편도 있고요. 지역당 부활 문제도 있고 또 교육감 선거 관련된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어요. 네. 연동형 비례대표도 네네. 있고 그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들, 특히 권력구조 개편 관련된 건 대통령과
직결된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뭐 2번 대통령 안 하신다고 하기 때문에 진정성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와 관련된 입장들도 구체적으로 발표해 주면 훨씬 더 진정성이 있을 거고 여야가 받아들이는 그 책임감의 무게도 훨씬 더 커질 거다 이 말씀 제가 드린 겁니다. 네, 좋은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막 물꼬를 튼 시점이니까요.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논의가 이루어질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만남에 관련된 얘기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이 조금 계속 이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이분이 뭐 소통 없는 정치를 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국민을 힘들게 한다. 또 지난 연말에 연화장도 그렇고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서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요란스러운 분이 계셨나. 본인은 그때 퇴임하시면서 조용히 잊혀지고 싶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분은 참 잊혀지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현실적으로 정치에 개입하신다는 것은 지금 이재명 또 문재인 두 분 다 사법 리스크가 계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 두 분이 그 이익이 공유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침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가셨을 때 그 자택을 봉화마을 가서 방문하셨을 적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뭐 거기에 화답하듯이 이재명 당대표는 뭐 국민 국가의 미래에 전혀 관심 없다. 본인은 희망을 만들겠다. 저는 본인이 희망을 만들고 싶으면요. 일단 정정당당하게 검찰 수사부터 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국민의힘 얘기도 해보자면 지금 뭐 전당대회 관련해서 여러 인물들이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뭐 2월 말, 3월 초 이렇게 얘기가 나오다가 3월 초쯤으로 가닥이 잡혔고요. 관련한 인물들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나경원 전 의원께서 가장 그 키매진 것 같아요. 나경원 네. 의원이 가장 이제 국민의힘 이제 당원 100%로 바뀌었기 때문에 국민의힘 당원들만 투표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압도적으로 지금 30%대로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이 출마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판세는 완전히 이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나경원 의원은 반드시 출마하실 것 같아요. 아, 네. 예, 그분을 내가 그동안에 쭉 이렇게 지켜보면은 지난 2021년 4.7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에도 출마하셨고 또 원내대표도 하셨고 당대표도 출마하셨거든요. 근데 계속 그 저기 당대표하고 보궐선거 때는 당내 경선에서 계속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쌓아온 인지도는 대단히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큰 선거를 몇 번 경험해 보니까 큰 선거에서 그 2등을 한 분들이 항상 그 다음에나 그 다음에 항상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한 번 이제 지지했던 후보에 대해서는 그 다시 또 이렇게 지지해주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누적되어 온 그런 소중한 자산들이 나경원 전 의원한테 있기 때문에 이번에 꼭 출마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윤핵관이라고 얘기하시는 그 후보가 지금 저 김기현 그 후보하고 지금 권성동 그 후보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두 분이 지금 1, 2위 안에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서 어쨌든 결선 투표라도 가려면 1, 2등 안에 들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3, 4위로 지금 내려가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뭐 3등도 유승민 의원과 좀 격차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앞으로 이제 또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떤 후보들이 또 나올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도 지금 얘기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 가장 큰 그 키는 나경원 전 의원이라고 저는 보고 그 이후에 이제 그렇게 합종 연행하는 그런 과정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당장은 딱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좀 시기상조라는 얘기가 드는 게 다양한 가능성들이 있고 또 그 여론이라는 것들이 또 확 바뀌거든요. 어떤 거 뭐 예를 들어 발언 한 번을 잘못하더라도 확 또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김장 연대 뭐 안윤 연대 이렇게 또 새로운 형태의 또 연대들이 또 생길 수도 있고 또 그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어디로 나중에 확정이 될 것이냐의 문제들까지 덧붙여지면은 아마 이제 흥미진진하게 좀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네, 여러 네. 관전 포인트들을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김영정 대변인, 김행 비대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